좀 기초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면역에 남는 생애 초기 흔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강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세 명의 사진이 있죠. 세 명 인물 사진이 있는데, 여기 왼쪽은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골프 선수, 여기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가고, 여기 손흥민인데, 이 세 명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 스포츠 선수도 아니고, 같은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이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성공을 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기 교육의 어떤 그 성공 사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들이 늦은 나이에 훈련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수준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혹은 좀 더 늦게 시작했을 때 더 많은 노력을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 됐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왜 하는 게 중요한가? 어린 시절에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혹시 그러면은 우리 몸도 조기 교육이 가능한가? 우리가 어떤 것을 인위적으로 노출시켜서 우리 몸의 특정한 기능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여러 가지 형질들, 이렇게 흔히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많은 경우가 사실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선천적인 유전에 있어 결정이 많이 되어 있죠. 하지만 이제 연구에 따르면 이제 방금 얘기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인위적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가능성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특정 환경에 일부러 노출시켜주게 되면 체질이 바뀔 수 있다는 하는 이런 기초적인 연구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제 마우스 등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던 것들의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 엄마의 그 비만이라든지 혹은 엄마의 영양실조, 또 어렸을 때 굉장히 그 소화 비만을 겪게 된 쥐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은 성체가 되었을 때 평생 동안 똑같이 먹어도 더 살이 잘 찌게 되는 이런 체질을 갖게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꼭 유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장기적인 체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면역은 그럼 어떨까요? 오늘 김찬익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면역에 대해서 깊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면역을 하고 있어서 연결되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면역은 과연 어떨까?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주제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을 어린 시절에 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만약 특별하다면 뭐가 특별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왜 특별할까요? 왜 특별하냐면은 이 생애 초기 시기에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기회창,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어떤 환경인자에 민감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나중에 똑같은 자극을 주어줘도 다시 그때만큼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잘 알려진 예가 이 고양이의 시각 발달 연구를 통해서 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성체 고양이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주고 한 달 있다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그쪽 눈의 기능이 정상인가 봤더니만 어땠을까요? 정상 똑같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실험을 갓 태어난 고양이에게 한 달 동안 눈을 가려주고 풀어주게 되니까 그 고양이의 눈이 평생 동안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때 시기는 이 시각 시스템이 발달하는 시기이고, 이때 환경인자인 빛의 자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이 시기를 놓치면은 나중에 다시 똑같은 자극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애 초기는 특별하고요. 그래서 이때 어떤 그 크리티컬 피리어드로 불리는 이 시기의 적절한 환경 자극이 필수적이고, 이것을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정말 몸을 조기 교육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금 봤었던 것처럼 동일한 환경인자라 하더라도 어떤 시기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시각의 발달도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보면 언어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국어를 이제 배우게 될 때 어린아이들, 굉장히 어린아이들과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배운다고 하면은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절대 어린아이가 배우는 그 수준만큼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어라고 하는 이 자극에 대해서 어린 시절이 민감하고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피리어드이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얘기했던 어떤 음악이라든지 또 스포츠도 역시 이런 조기 교육이 중요한 것이 또 그 시기가
또 독특하게 어떤 그 신경계나 근육계가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면역은 어떨까요? 면역에 있어서도 생애 초기가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어떤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위생 가설이라 불리는 하이진 하이포테시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그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그 개념은 일단 면역계가 뭐 이건 굉장히 단순화된 모델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렇게 1형 면역, 2형 면역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상호 억제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1형 면역 같은 경우에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 반응이고, 2형 면역의 경우에는 기생충에 대응하는, 그 다음에 알러지에 대응하는 이런 면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 억제하면서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데, 이제 위생이 증가됐죠.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위생이 증가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덜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었던 것은, 그러면 이쪽 면역이 약하게 되면은 이쪽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알러지에 취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설을 제시하게 주게 됐고, 현재 많은 그런 epidemiological study, 그러니까 임상 역학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 farm에서 자란 애들이 정말로 그렇다, 뭐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사실 여기서 이제 더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하이포테시스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그 단지 어떤 미생물의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특정 미생물의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생애 초기의 환경이 장기적 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더 확장해서 좀 그 여러 생명체들에게서 비슷한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관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었던 이런 현상을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발달 프로그래밍이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발달 프로그래밍이라 하면은 생애 초기에 특정한 환경 인자가 발생 과정에 영향을 줘서 장기적인 표현형이 달라지는 어떤 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 생물 중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관찰해보고 문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놀랐던 것은, 정말 많은 생물 중에서 이 환경 인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의 몸 발달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전적으로 이미 다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딱딱딱 만들어지게 되는데, 근데 여러 생물종들의 경우에는 환경 인자가 직접적으로 발생 과정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면서 표현형 자체를 굉장히 바꾸게 되는 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떤 그냥 랜덤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출된 환경에 적합한 표현형을 갖도록 바꾸는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방의 애벌레인데요. 이 두 개의 곤충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도 얘는 다른 종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얘는 유전자가 똑같고요. 단지 태어난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태어난 시기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른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태어나면 이렇게 꽃잎과 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 이것은 이 꽃잎이 많은 시기에 보호의 형태를 주게 합니다. 또 여름에 태어나면 이런 나뭇가지와 같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생 과정에 이 환경인자가 작용하면서 적응에 적합한 표현형을 갖도록 하는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되었고, 또 다른 예들도 보면은 여기 또 물벼룩인데, 물벼룩이 포식자가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을 신호를 인지하게 되면 이렇게 헬멧 모양을 갖게 되면서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형태를 띠게 되고, 또 이것도 동일한 나방인데요. 유전자가 똑같은데 건조한 계절은 이런 무늬, 그 다음에 습한 계절은 이런 물방울 무늬,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서 또 환경에 적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발달 프로그래밍 현상들이 많이 보고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된 것들이 이런 그 벌들의 표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후성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일단은 이 현상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로얄 젤리 있죠. 로얄 젤리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이런 로얄 젤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거를 애벌레에게 먹이면 여왕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먹지 않으면 그냥 일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동일한 유전자형을 갖고 있음에도 표현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후성 유전적인 어떤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손가락에 있는 세포나 머리카락이나 근육이나 사실은 DNA는 다 똑같죠. 그러면 불구하고 완전히 다 다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 유전자 발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발현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그 크로마틴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서 유전자 발현이 쉽게 되어져 있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컴팩트 완전히 닫혀져 있어서 유전자 발현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에피제네틱스, 지네틱스 위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이제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르고 우리말로 이제 후속 유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히스톤의 어떤 변화라든지 DNA의 메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표현을 갖기 때문에 아마 후속 유전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대표적인 그 후속 유전을 조절하는 DNA 메틸 트랜스퍼레이션은 DNMT3를 억제해 보니까 로열제를 먹지 않아도 여왕벌이 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제 곤충뿐만 아니라 또 우리 포유류 쥐에서도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아구티 마우스라 불리는 요 마우스가 있는데 이 두 마우스 전혀 다른 종처럼 보이죠. 노란색이고 크고 얘는 크게 작은 갈색인데 얘네도 놀랍게도 똑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DNA 메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틸 도너라고 하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틸 도너를 먹지 않은 경우에 일단 먼저 메틸 도너를 잘 먹게 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이것을 잘 먹으면 그 쥐들은 여기에 DNA 메틸레이션이 잘 일어나게 되면서 정상적인 갈색 털을 갖게 되는데요.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이런 메틸 도너를 잘 먹지 않으면 DNA 메틸레이션이 잘 안 되면서 다른 곳에서부터 유전자 발현이 시작되면서 이런 노란 색깔 털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후속 유전적 변화에 의해서 평생 동안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 어떤 이런 얘들이 포유류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속 유전적인 변화의 상위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내분비 신호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곤충들에서 보고됐었던 이런 발달 프로그래밍들을 보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곤충 호르몬, 주베날 호르몬이나 액다이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호르몬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 메뚜기들 떼가 막 등장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 이 덴시티에 따라서 큰 날개를 갖고 있는 메뚜기가 되기도 하고 하이 덴시티가 되면 오히려 날개가 작아지고 빨리 메이팅하면서 더 환경에 적응에 적합한 애들을 빨리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 발달 프로그래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매개하게 되는 것이 이 호르몬의 양적인 변화인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앞서서 이 나방의 이 무늬 패턴도 역시 관찰해 보니까 액다이스테로이드의 양이 많으면은 이런 물방울 형태, 적으면은 그냥 이런 모양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발달 프로그래밍 현상들이 후속 유전적 변화와 내분비 신호를 통해서 매개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을 해볼 수 없습니다. 쌍둥이를 놔두고 한 명한테는 뭐를 먹이고 안 먹이고 혹은 뭐를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보통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요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동일한 유전자이지만 다른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한번 이렇게 표현형이 나오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예측한 환경을 갖고서 어떤 특정한 표현형을 만들게 되는데 실제 그런 환경에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측한 환경과 맞는 그 표현형을 갖게 되면은 잘 적응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가졌는데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눈에 더 잘 띄겠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과 불일치하게 되면은 부적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적응을 우리 진화의학적 관점, 이볼루셔너리 메디슨의 관점에서 이것을 질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환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생애 초기에 무엇을 겪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질환에 취약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서도 이런 발달 프로그래밍이 일어난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더치헝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제 네덜란드를 포위하면서 한 2년 정도 극심한 기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뱃속에 있었던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굉장히 고혈압이나 당뇨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구가 이제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메디컬 저널에 발표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때 진행이 됐는데요.
그래서 단지 꼭 안 먹어서만이 아니라 출생 시의 몸무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사람과 크게 태어난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이가 40살이 넘었을 때 고혈압이나 당뇨에 더 취약해지게 된다.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질환에 취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시했었던 이제 가설이 이 디벨롭먼탈 프로그래밍 가설인데, 태어날 때 몸무게가 적게 태어난 사람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먹을 게 없는 환경에 살 것을 예측하면서, 그런 환경에 사실 여러분들이 놓여지게 된다면 어떤 대사를 갖는 게 좋냐면 많이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또 먹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먹는 것만큼 다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토리지 쪽으로 저장하게 되는 식으로 대사를 표현형을 만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드리프트 피노타입이라 하게 되는데, 근데 오늘날처럼 먹을 게 많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다 저장하게 되니까 쉽게 살이 찌게 되고 비만에 걸리고 여러 대사성 질환에 취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서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이퍼텐션 다이아비티스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그 생애 초기의 영양실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 감염, 면역 활성 이런 것들이 성인기의 대사성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많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 연관성이 꼭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제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모델을 갖고서 뭔가를 좀 증명을 해보려고 했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염증성 질환이 있는데 이 염증성 질환이 곧 이제 면역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면역 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스터디할 수 있을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던 여러 생물종에서 보고됐던 발달 프로그래밍이 내분비 신호를 통해서 매개된다는 점에 좀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아까 봤었던 그 나방의 패턴이나 또 어떤 그 메뚜기의 날개 크기 이런 것들 전부 다, 또 고등동물에서 또 그 파충류 중에서 성 결정이 생애 초기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분비 신호를 통해서 매개가 되는 것이 또 보여져서, 그러면 어떤 내분비 신호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면 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있는 이 시상하부 뇌하수체 호르몬에 좀 주목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 교과서를 통해서 잘 배웠을 텐데 하이포탈라머스 피투이터리, 시상하부 뇌하수체, 여기를 통해서 조절되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들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성장, growth와 또 생식, reproduction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또 여러 환경 변화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타이로이드 호르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조절됩니다. 또한 이들은 또 상호 조절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스트레스 환경에 살게 되면은 그로스나 리프로덕션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크게 작아지게 되고요. 또 역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없는 환경에 살게 된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크게 커지며 또 리프로덕션도 잘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생명체 기본 기능을 조절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생애 초기에 노출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장기적인 어떤 표현형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고, 그 중에서 앞서 이런 여러 임상 역학을 다시 살펴보면은 생애 초기 영양실조, 심리 스트레스, 면역 이런 것들 전부 다 스트레스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뭔가 스트레스 호르몬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이제 호르몬이 있는데 그 정식 명칭은 글루코콜티코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이제 호르몬이고요. 이 호르몬은 앞서 얘기했었던 이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축을 통해서 조절되게 되는데, 여러 스트레스들이 인지가 되면은 먼저 요 시상하부에서 CRH라고 하는 호르몬을 만들게 되고, 얘는 뇌하수체 전엽으로 쭉 내려가서 ACTH를 만들게 되죠. ACTH는 우리 신장 콩팥 위에 붙어 있는 요 피질, 부신에 있는 피질 쪽에서 아드리널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글루코콜티코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사람에게서 가장 많은 형태는 이제 콜티솔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 또 쥐들에서 이제 콜티코스테론이 가장 많은 형태입니다.
이런 호르몬은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니까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하는데 뭔가 기여를 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스트레스는 뭔가 프레데터, 포식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빨리 도망가야 될 텐데 이때는 당을 빨리 모빌리제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글루코콜티코이드는 전신의 대사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면역 쪽으로 에너지를 쓰지 않고 다른 쪽으로 쓰게끔 하는 것, 그런 기전으로 보통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용해서 현재 많은 항염증제들이 이것을 모사한 약제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면역 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것을 좀 연구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럼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발달 프로그래밍, 발달 가소성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문헌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놀랍게도 양서류, 포유류 바로 전에 지났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보니까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이런 이 발달 프로그래밍의 역할을 할 가능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올챙이인데요. 이 올챙이가 이 프레데터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늬를 만들고 이 꼬리가 두꺼워집니다. 아마도 굉장히 뭔가 자기가 좀 독을 품고 있고 뭔가 이렇게 크기가 커 보이게끔 하는 뭔가 이런 식의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프레데터가 없으면 이제 그런 무늬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이 프레데터가 있을 때 보니까 콜티코스테론, 글루코콜티코이드의 양이 올챙이 안에서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거죠. 글루코콜티코이드를 한번 올챙이에다 주사해 보니까 프레데터가 없는데도 이런 모양을 갖게 됐고요. 또 거꾸로 이 프레데터가 있을 때 이 호르몬 합성 억제해 보니까 이 무늬가 사라지고 테일의 두께가 다시 얇아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이제 이런 것을 좀 힘입어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마우스 모델을 갖고서 연구를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감사하게도 이 연구가 많이 이쪽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 글루코콜티코이드의 리셉터도 잘 알려져 있었고요. 이 글루코콜티코이드 수용체에 작용하는 어떤 약물들,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약물들이 잘 개발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애 초기에 노출시켜야 되니까 임신했을 때 임신한 엄마 쥐에게 노출시켰고, 이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노출시킨 이후에 요 마우스가 성체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러 표현들을 이제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 여러 대사의 변화들, 생애 초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대사의 변화랑 연결됐기 때문에 먼저 이제 대사 쪽을 좀 보려고 했었고, 또 그것을 보려고 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과거에 렛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서 임신 마지막 주에 글루코콜티코이드 노출하게 되면은 이제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뇨죠. 당뇨를 진단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당뇨가 나타나게 되고, 또 당합성 효소의 활성도가 증가된다는 이런 보고가 있어서 뭔가 여기 역할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마우스 모델을 세보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금식 후 폐혈당의 양이라든지 혈중 지질이나 또 포도당 부하 검사 여러 번 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생애 초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장기적인 대사의 변화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고, 앞서 이것이 또 면역을 조절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면역 쪽을 보려고 했습니다. 앞서 김창혁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인트로덕션을 다른 쪽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들은 다 혈중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역배 세포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혈중에 있는 면역 세포를 관찰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병원 가면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쥐의 피를 갖고서 혈액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백혈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러 면역 세포들 다 봤지만 일단 림포이드 셀들, 그러니까 요 림프구라고 하는 요 세포들이 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림프구에는 이런 T셀이나 B셀이나 NK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서 이제 무엇이 변했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유세포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플로사이토메트리를 저희가 수행하게 됐습니다. 요 실험 기법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섞여져 있을 때 우리가 특정한 단백질에 붙을 수 있는 항체를 사용하고, 이 항체 반대쪽에는 형광으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기계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이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마지막 끝에서는 이렇게 딱딱 끊어 줍니다. 그러면은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어떤 엔지니어링이 들어가냐면은 물방울 하나에 세포 하나가 들어가게끔 조절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 찰나에 레이저를 조사해 주고,
반대쪽에서 그 레이저를 디텍션하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항체가 붙어 있는 세포가 있으면 그 신호가 감지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초에 어떠한 세포 군집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앞서서 이제 림프구의 여러 가지 요 세포들 중에서 무엇이 있는지 관찰했더니만 B셀이나 NK셀은 크게 차이가 안 났던 반면에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던 개체들이 성체가 됐을 때 T세포 군집에 차이가 난다. 이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이토톡식 T셀, 이것이 바로 앞서 김찬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CD8 T셀, 그걸 이용한 것인데, 그래서 이 CD8 T셀도 변화가 있었고, 또 걔와 비슷한 이제 CD4 T셀, 두 가지 군집이 모두 다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 T세포가 변했으니까 이 T세포의 기능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T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앞서서 이제 카티셀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어떤 것을 디자인했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는 이 각각의 T셀들은 각기 다른 T셀 리셉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놀라운데 랜덤 뮤테이션과 셀렉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진화의 과정이죠. 이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몸 외부에 있는 항원에만 특이적인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항원이 T셀 리셉터에 맞는 항원, 엔티젠이라고 불리는 항원이 제시되어야 되고요. 이 항원이 제시되게 될 때는 이 항원을 제시해주는 이 세포가 이 항원을 처음에 가져올 때 이것이 위험한 곳에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가 이제 우리가 세컨드 시그널, third 시그널을 부르게 되는 시그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요기 실험에서는 이 달걀 흰자 단백질, 요것을 요 엔티젠 첫 번째 신호를 주고자 했고, 근데 이거 자체는 사실은 독성도 없고 면역 활성도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김찬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이걸 면역계를 속인다라고 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백시네이션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흰자 단백질에다가 박테리아 세포막 성분을 섞어주고 또 면역 활성제를 섞어주면은 이 자체로는 원래 면역 활성이 일어나지 않는데 면역 활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섞어서 쥐의 발바닥에 주사해주고 5일 정도 기다렸다가 림프노드를 걷어다가 여기 있는 T셀들을 관찰해보면 T세포의 기능을 알 수 있습니다. T세포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세포 표면의 인자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두 가지 계열의 T셀, CD4 T셀이라고 하는 도움 T세포, 헬퍼 T셀은 이름처럼 B셀을 도와서 항체를 만드는 일을 돕게 되고, 사이토톡식, 세포 독성 T셀은 엔티젠, 이 엔티젠을 갖고 있는 세포들을 찾아다가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세포 모두 다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사이토카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해 보니까 일단은 달걀인자 단백질만 주면은 면역 활성이 안 일어나는데 거기다가 박테리아 세포막 성분을 같이 섞어서 해주니까 정말로 인터페론 감마의 리스폰스가 잘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동일한 이 성체쥐가 생애 초기에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던 경우를 보니까 이 인터페론 감마 리스폰스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계속 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CD4 T셀, CD8 T셀 둘 다 인터페론 감마를 만들 수 있으니까 얘냐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유세포 분석으로 다시 봤더니만 요 CD4의 경우에는 차이가 안 났던 반면에 이 세포를 죽일 수 있는, 항원을 갖고 있는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사이토톡식 T셀은 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생애 초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던 요 개체에서는 요 세포 군집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활성화가 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결론은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되게 되면 이런 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는 CD8 T세포의 기능이 감소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렇다면은 이 사이토톡식 T셀의 기능이 감소됐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김찬혁 교수님 연구랑 직접적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사이토톡식 T셀이 암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도 암 모델을 관찰해 봤는데 정말로 이제 동일한 양의 암을 이식하게 됐을 때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던 경우에 훨씬 더 빠르게 암이 증식되고, 그것 때문에 이 쥐들이 빨리 죽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세포 사멸 능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것 외에 박테리아 쪽에서도 우리가 봤는데 박테리아의 세포들이, 이 세포가 이제 박테리아에 걸린 세포들을 잘 죽일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 마우스가 박테리아 감염에 취약해지게 된다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음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굉장히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의 노출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쥐들은 임신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전부 다 해서 3주고요. 저희가 노출시켰던 것은 딱 2주인데 사실 막 몇 달, 뭐 6개월 이 정도 이럴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이런 효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스트레스 호르몬 노출이 평생에 걸친 차이를 나타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헌 조사를 이제 해봤는데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 노출은 아니지만 이제 어떤 그 신경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신경생물학 쪽에서 이 생애 초기 스트레스를 굉장히 또 다른 식으로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런 문헌들에서 종종 호르몬이 변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저희 모델에서도 이제 호르몬이 변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찰해봤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검은쥐, 흰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굉장히 다른 스트레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종류 모두에서 생애 초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던 경우에 이 콜티코스테론 호르몬 양이 성체가 됐을 때 지속적으로 낮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이제 낮아져 있는 것이 그렇다면은 CD8 T 세포의 기능 감소랑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앞서서 이 호르몬 자체가 면역 억제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적은 양의 호르몬을 갖고 있으면 면역이 더 증가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본 건 이제 반대였죠. 그래서 이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딱 그때쯤에 일본 그룹에서 이 T세포에서는 글루코콜티코이드 오래 면역 활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어떤 실험을 계획해 보게 됐냐면은 T세포에서 이 글루코콜티코이드 신호 전달이 억제된 마우스를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글루코콜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은 이렇게 그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 수용체에 붙어서 트랜스크립션, 전사를 조절하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요 GR이 없는 유전자 결손 마우스를 제작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쥐의 발바닥에 이뮤니제이션하는 요 모델을 해봤더니만 CD8 세포의 기능이 감소되어진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감소되어진 정도는 생애 초기 스트레스 호르몬 노출된 수준만큼 떨어진 것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 생애 초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CD8 셀의 기능 감소가 많은 부분 호르몬 감소에 의해서 매개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적으로 부신 피지를 제거하는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호르몬 글라인드를 딱 제거하면은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완전히 없게 되겠죠. 이제 그 상태에서 요 푸페 이뮤니제이션을 진행해 보니까 CD8 세포의 기능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정말로 이 호르몬 결핍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후속 유전학적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살펴보게 된 것은 이제 마지막 단계 T세포가 활성화되는 단계에서 기능이 떨어진 것이었는데 사실 그 전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많은 그런 실험 기법들이 있는데 간단히 이제 결론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어떤 크로마틴 부분이 열려 있고 닫혀 있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텍식이라고 하는 이 실험 기법은 무엇이냐면은 개방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전자 발현을 할 수 있게끔 열려져 있는 이 부분들을 모아다가 거기에 있는 DNA 시퀀스들을 따로 떼어서 어떤 전사인자들,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이 바인딩 할 수 있는지를 관찰하는 실험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생애 초기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었던 개체에서 뽑은 이제 CD8 셀들은 이 티벳이라고 하는 전사인자가 붙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닫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이 티벳이라고 하는 이 전사인자는 이 CD8 셀, 이 다른 감염된 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 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뭔가 닫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 부인 인터페론 감마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유전자를 보게 되면은 이 세포는 사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로마틴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언제든지 신호가 오면은 바로 활성화될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뜻인데, 근데 생애 초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노출됐던 개체의 CD8 셀들은 이 유전자 부위가 닫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액티베이션이 안 되겠죠. 그리고 요 TBEX이라고 하는 TBX21 요 유전자 부위 자체도 역시 크로마틴이 덜 열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여기에 중간 부분에 글루코콜티코이드 리셉터에 바인딩할 수 있는 전사인자 부위가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호르몬이 바뀌게 됐기 때문에 요 티벳이라고 하는 이 CD8 셀의 기능을 조절하는 요 전사인자 부위가 닫혀지게 되면서 결국에 기능 감소가 일어나게 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호르몬은 왜 감소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조절의 중추는 해마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크게 이제 GR과 MR이라고 하는 글루코콜티코 리셉터와 미네랄코콜티코 리셉터가 역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혈중에 돌고 있는 이 글루코콜티코이드가 여기에 바인딩하게 되면 여러 이제 뉴로널 신호를 통해서 앞서 얘기했던 시상하부에 가게 되면서 시상하부에서 CRH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을 감소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성 피드백 조절을 통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GR과 MR이 히포캠퍼스 부분에서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봤는데, 이 보라색 GR 부분은 크게 차이가 안 났던 부분 관찰됐지만, 이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여기 색깔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그 MR 부분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포캠퍼스 해마 부분의 덴체이자이러스 CA3, CA1 이런 여러 부분들에 이 MR이 증가되어졌고요. 이 MR의 증가는 결국에 혈중에 돌고 있는 글루코콜티코이드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서 더 적은 양의 호르몬만으로도 네게티브 피드백, 음성 피드백을 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호르몬의 셋 포인트를 바꿔서 이 호르몬의 양적인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생애 초기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노출되게 되면 MR이 증가되면서 호르몬 양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에는 CD8 T셀의 기능 감소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마우스가 암과 감염에 취약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면역에 남는 이제 생애 초기 흔적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생애 초기에 어떤 단지 유전적인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이 호르몬 양이 바뀌면서 이 사이토톡식 T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암과 감염에 취약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슬라이드가 남았는데 이제 갖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 호르몬을 사용하긴 했지만 이것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실제적인 환경 스트레스를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임신 말기 추위에 노출됐던 개체가 성체가 됐을 때 보니까 호르몬 양이 증가됐고, 하지만 이 추위 기간을 좀 더 증가시켜 보니까 오히려 호르몬이 감소하게 됐고요. 또 수위기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염증을 유도하니까 또 성체가 됐을 때 호르몬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왜 이런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평생 동안 호르몬 양이 딱 고정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이제 스트레스 종류나 기간이나 타이밍, 빈도에 따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 환경을 예측하게 되면서 뭔가 셋 포인트를 조절하게 되고 이것에 대한 그 적응 기전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 살 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이 음성 피드백을 시작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을 높게 잡게 되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체들은 어떤 표현형을 보여주냐면은 굉장히 비지런트한, 그러니까 굉장히 사나운, 다른 말로 하면 사나운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사나운 피노타입이 하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적응에 용이합니다. 이제 반대로 앞으로 미래 환경이 스트레스에 적은 곳에서 살게 될 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이런 것으로 셋 포인트를 바꾸게 되면 다른 이런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뭐 그로스나 리프로덕션과 같은 다른 쪽에 이제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었던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은데, 극심한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스트레스에 대해서 둔감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좀 기초적인 연구를 좀 했고, 그래서 어떤 그 생명 현상의 기저에 있는 어떤 원리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처음에 질문, 우리 몸도 조기 교육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생애 초기에 무엇을 경험하게 되면은 장기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겠고, 지금은 사실 좀 부정적인 걸 봤습니다. 질환에 취약해지게 된다는 걸 봤지만 사실 거꾸로 돌리면 우리가 뭔가를 어렸을 때 노출시켜주면 평생 동안 감염이나 암에 프로텍션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보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